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의 한 안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이 멈춰섰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아야 했던 22살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 무대에 서는 삶을 꿈꾸던 사람, 그리고 이번엔 정말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던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성이 울렸고 그녀의 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등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막고 있었습니다. 각하, 괜찮으세요? 피를 흘리던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짧게 말합니다. 괜찮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한 시대는 끝났고 한 개인의 인생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살아남은 그날의 목격자 신재순입니다. 1979년 당시 그녀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22세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신재순은 연극영화과 진학 이전부터 연예계 진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눈에 띄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방송가 주변에서 단발성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던 그녀는 종로 일대에서 야간 DJ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부부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의 양육은 어머니에게 맡겨졌고 신재순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에 신재순은 이미 한 차례 개인적인 실패를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복학 이후 신재순은 이전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극영화과 수업을 이어가면서 광고 모델 일을 병행했고 연예계 주변 인맥을 통해 기회를 넓히려 했습니다. 당시 연예계는 공식적인 절차보다 소개와 인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던 구조였습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던 시기였습니다. 1979년 10월 초 신재순은 지인의 소개로 약수동의 한 요정 관계자를 알게 됩니다. 며칠 뒤 그 인연을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나 만남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노래를 할 수 있겠냐. 신재순은 그 자리가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누가 참석하는지, 어디에서 열리는 자리인지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윗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는 설명과 예의를 지키면 되는 자리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입장에서 그 정도 제안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재순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연예계 진출을 위해 수많은 지망생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1979년 10월 26일 밤 그녀를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신재순은 그 사실을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신재순은 약속 장소로 지정된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잠깐 얼굴을 비추면 된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신재순은 가수 심수봉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그날이 첫 대면이었습니다. 심수봉은 사실 이 자리를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에게는 TBC 방송국 녹화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는 심수봉의 거절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박선호는 TBC 사장에게 연락했고 그 결과 심수봉의 당일 녹화 일정은 전부 취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수봉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송 일정이 사라진 뒤 그녀는 해당 자리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신재순과 심수봉은 각각 다른 경로로 같은 자리에 불려온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중앙정보부 관계자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같은 차량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차량의 목적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동하면 된다는 말 외에 추가적인 안내는 없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굳이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특별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심수봉은 기타를 소지하고 있었고 신재순은 노래를 요청받을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춘 곳은 궁정동 일대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일반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국가 최고위층이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던 안가라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그 시점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가방을 맡기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행동에 대한 간단한 주의사항이 전달됐고 곧 서약서가 제시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이 순간 신재수는 이 자리가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거절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무사히 넘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온돌방으로 안내됩니다. 그 방 안에는 이미 몇 명의 남성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신재수는 이제서야 이 자리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날 밤의 결말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대통령 박정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비서실장 김계원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박정희 오른쪽에는 신재순이, 왼쪽에는 심수봉이 앉았습니다. 만찬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술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정희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고 김재규와 비서실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재철은 간간히 말을 했지만 대화를 이끌기보다는 분위기를 확인하는 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래나 한 곡 들어볼까라고 말하자 심수봉이 기타를 연주하며 그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노래는 분위기를 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기타 소리가 방 안에 울리자 정적은 잠시 깨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수를 쳤고 차지철은 노래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수봉이 다음 타자로 차지철을 지명했고 차지철은 도라지 타령과 나그네 서름을 부르고 신재순을 지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7시 35분이 되었습니다. 김재규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권총을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시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신재순은 심수봉의 기타 반주로 혼성 듀오 라나에로스포의 사랑해를 부르고 있었고 박정희는 간간히 흥얼거리며 신재순의 가락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순이 중간에 한번 틀려서 다시 부르던 중 김재규는 신재순이 1절 후렴을 막 시작하려는 그때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차재철이 쓰러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누군가는 몸을 낮췄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박정희 대통령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세 발을 쏘려고 했으나 권총이 격발불량을 일으켜 발사되지 않자 밖으로 뛰어나갔고 차지철은 그 틈을 타 연회장 안의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의 호흡이 이상하여 신재순이 각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묻자 응, 괜찮아라고 했지만 등에서는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수봉은 박 대통령의 상체를 부축하고 있었고 신재순은 손으로 피를 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재규는 연회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와 경호원을 찾던 차지철에게 총을 쐈고 테이블에 쓰러져 있던 박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순간 신재순은 화장실로, 심수봉은 부속실로 몸을 피했고 마지막 총성이 울립니다. 그렇게 18년 유신 독재가 막을 내렸습니다. 박선호 과장은 신재순과 심수봉을 경비원 대기실로 이동시켰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외부에 말하지 말 것. 곧이어 수고비 명목의 돈이 전달됩니다. 봉투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어떤 대가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오늘 일은 밖에 말하지 말 것. 그날 밤 이후 신재순의 일상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처음 신재순이 출두할 때 언론에 두 여인의 사진을 뒷모습만 게재하게 했고 이름도 가명을 쓰게 하는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썼으나 너무 큰 사건이었기에 이후 무성한 루머에 휩쓸립니다. 언론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할 인물을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재순의 존재가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재순에게는 하나의 이름이 붙습니다. 궁정동의 여인. 그녀는 무성한 소문들과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신재순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재미교포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정합니다. 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자 한국을 떠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983년
신재수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역시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의 문제와 현실적인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 파경에 이릅니다. 1994년 신재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합니다. 책의 제목은 그곳에 그녀가 있었네. 책의 내용은 새로운 폭로나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미 알려진 범위 안에서 정리됐고 그녀의 증언 역시 기존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김재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신재순이 법정에서 진술한 "각하, 이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는 진술에 대해 이는 보안대에서 시켜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개월 뒤 가수 심수봉은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또한 버러지 같은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 신문사에서는 당시 육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재규를 찾아가 나눈 대화의 녹음을 공개하면서 김재규가 버러지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궁정동 사건을 둘러싼 증언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재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재규가 민주화를 위한 결단을 내린 인물, 즉 영웅으로 소비되는 흐름을 경계한 세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두환이 있었다는 해석도 함께 제기돼 왔습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 결단이 아닌 차지철과의 개인적 갈등으로 축소, 전환하려는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김재규의 행위를 구조나 시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 문제로 정리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로 정리된 적은 없습니다. 합수부의 발표, 법정 진술, 목격자의 기억, 그리고 이후의 해석들은 완전히 하나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12.26 사건은 여전히 단일한 진실로 고정되지 않은 채 여러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결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우발적 충돌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순과 심수봉의 엇갈린 증언은 그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 남아있습니다. 책이 출간된 뒤 신재순은 배우로 연극의 무대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보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첫 남편은 재력은 있었지만 가정적이지 않았고 두 번째 남편은 사람은 좋았으나 생활력이 없었습니다. 남자복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2011년 신재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손녀 2명을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첫 결혼에서 얻은 큰딸은 5년 전 연락이 와서 재회했다고 합니다. 큰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은행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정동의 안가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공간은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궁정동 안가의 존치를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삼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은 훗날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돈이나 받고 나쁜 일 하는 장소인 안가가 뭐가 필요하냐? 없애버려라 라고 말했고 참모들 역시 이 결정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궁정동 안가는 철거됩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공간은 기념관이나 설명시설로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그곳에는 무궁화 동산이 들어서 있습니다. 권력의 비공식 공간이었던 장소는 일상의 공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건을 직접 설명하는 구조물은 없고 대신 동산 입구에는 하나의 표지석만 놓여 있습니다. 그 표지석에는 무궁화 동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궁정동은 더 이상 권력의 은신처도 비극의 현장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걷고 머무는 장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은 여전히 다른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궁정동 사건에 대해 신재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26 사건은 나에게는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입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연예계 쪽으로 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참석한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거기서 부하에게 총격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후 12.16 사건을 무던히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22살의 한 대학생은 그날 밤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재순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역사에 끼어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한 사람의 몫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역사의 그늘에 남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